안녕하세요. 재난관리를 강의할 조석현입니다. 실제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자주 일어나지가 않아요. 딱 한 번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불난 것, 여러분 화재 경험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미래에 대비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해 봐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보세요. 이 시간에는 지질학적 재난인 지진이라든가 해일, 화산 폭발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은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매우 관심이 있고 또 지진이 한번 발생이 되면은 엄청난 사상자를 냅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은 이 많은 재난 중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았던 하이티를 보았을 것입니다. 또 일본의 재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일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이 우리한테는 없을까요? 아니죠. 이제 우리도 한반도도 온전하지만은 않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어차피 지구라고 하는 것은 계속 틀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틀이 바뀌게 되면 우리도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입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에너지들이 밑에서 굉장히 지구 밑에서 에너지가 막 끓어요. 그런데 못 버티겠어.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약한 대로 뚫고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얕은 곳이 찢어지든지 아니면 겹치든지 아니면 멀어지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진이 발생되는 곳 원 지점을 진원지라고 그래요. 진원지가 어디냐,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수직으로 딱 올라오면 땅 있죠, 땅. 요게 이제 진앙지. 진앙지로부터 몇 킬로, 진원지로부터 몇 킬로 이렇게 이제 지진을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지진은 이제 피파는 이렇게 오는 약한 것이고 S파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이제 L파, 러브파 이렇게 오는 것은 대재앙을 불러오죠. 그래서 어떤 파냐에 따라서도 재난은 지진 재난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피해 정도도 다릅니다. 또 강도가 몇 점 영했냐, 뭐 5.8이냐, 6.0이냐, 9.0이냐, 막 이랬을 때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진은 뭐 진도에 따라서 미진, 약진, 뭐 경진 여러 가지 뭐 중진 있습니다. 그러면 지진이 일어난 이유는 이제 탄성 에너지의 급격한 방출에 의해서 이제 이게 에너지가 적당할 때는 구부려져요. 근데 이게 크면 어떻게 돼? 툭 부러져 버리죠. 이런 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성의 한도를 넘게 되면은 바위가 깨지게 되고 또 더 나가서 진동이 생기는 이런 현상을 지진이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땅이 움직이고 암석이 깨지는 이유는 뭘까?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 여러 가지 그 북아메리칸판, 뭐 유라시아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필리핀판도 있겠고, 뭐 환태평양, 일본 같은 경우는 환태평양 이렇게도 있는데, 뭐 해구, 그다음에 해령, 그다음에 변원 단층이 있습니다. 해구는 층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중앙해령이 어떻게 돼요? 이게 있던 게 찢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변원 단층은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비껴가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진에서 일어나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찌 됐든 간에 저런 현상들이
지각에서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줘.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는 건물에서 이게 좀 움직여봐요. 어떻게 돼요? 건물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IT 같은 경우는 20만 명이 죽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이 사망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큰 재앙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약한 쪽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죠. 이게 상승류 보시면 이렇게 해서 멘틀도 있는데,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진원지가 있어요. 진원지가 있는데 요 진원지가 근본적인 이제 원인점입니다. 여기서 쭉 수직으로 올라오면 땅을 딱 닿는 점, 여기를 진앙지라고, 진앙지. 요 진앙지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냐, 나로부터 몇 킬로 떨어지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킬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원지부터 멀수록 피해의 정도는 적겠죠. 가까울수록 피해 정도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바로 한 1km 지점에서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이 지난번 9.0 있지 않습니까?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1km 정도 앞에서 진앙지가 1km다 앞에 있다.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아주 먼 몇십 킬로, 80킬로 이런 데서 진앙지가 돼서 오니까 그나마 살아남는 거예요. 그만큼 지진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자, 뭐 구분을 보시면 0부터 쭉 있는데 지난 포항이 5에서 5.9 사이죠. 여기만 있어도 지난번에 건물들이 무너지고 더 나가서 또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도 있는데 9 이상이면 그 수천 킬로미터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는데 20년에 한 번꼴로 온다고 합니다. 저게 닥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재난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그 보면은 기둥처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없이 무너지는. 그게 툭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건물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지난번에 포항 지진에서도 필로티 구조가 많아가지고 물론 밑에다 주차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화물도 넣어놓고 하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지진에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은 그런 거 안 만들지 않습니까? 필로티 구조를. 그래서 일본을 잘 벤치마킹하면 대책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잘 배우고 하면 되는데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IT가 20만 명이 죽었는데 같은 7.0인데도 일본은 사망자가 거의 안 일어나는 똑같은 지진이라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자연 지진과 인공 지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공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핵실험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가 이제 핵실험했을 때 이것을 이미 감지를 하는데 자연 지진과 인공 지진을 봤을 때 이제 그 인공지능은 보시면 피파가 두드러집니다. 그렇죠? 근데 자연 지진을 보시면 무슨 파가 많아요? S파가 많아요. P파가 무서워요? S파가 무서워요? S파가 무서워. S파는 어떻게 해? S처럼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가 꾸물꾸물 오기 때문에 파괴 정도가 굉장히 심하겠죠. P파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따따따 이렇게 와요. 그래서 P파만 있으면 그렇게 큰 피해가 없는데 S파라 이제 L파는 더 무서운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주로 제일 많이 나는 것이 P파와 S파입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진은 거의 P파예요. 그래서 단순하고 초기 P파만 두드러지고 근데 이제 자연지진은 복잡하고 지속적인 파동이 이제 관측이 됩니다. 진폭은 S파의 진폭이 P파보다 더 크거나 비슷한 것은 이제 자연지진입니다. 그 인공지진은 P파의 진폭이 S파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후속 파동은 매우 작게 일어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작용하는 힘은 이제 자연지진은 압축력, 미는 힘이라든가 또 당기는 힘이 모두 작용합니다. 그래서 막 당기고 이렇게 밀고 이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는 힘만 있어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지진이죠. 자, 음파 발생 여부에서 대부분 발생하지 않는데 자연지진은 근데 이제 그 인공지진은 공중 음파가 발생합니다. 그 진원의 깊이는 이제 인공지진은 아주 그 거의 뭐 몇 킬로도 아니죠. 근데 이제
자연 지진은 멀게는 80km도 될 수 있고 진원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10에서 15km. 진원하고 진앙 다르다겠죠. 진원은 땅 밑으로부터 한 15km에서 발생했고, 그러니까 쫙 태평양 80km, 수직으로 보면 80km인데 그 밑에 이제 15km 이렇게 하면 그 밑에가 진원이 되고 진앙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진앙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포항 지진 났을 때 어떤 얘기가 많이 있었냐면 액상화 그랬잖아요. 액상화. 그 액상화가 뭐냐면 지진으로 인해서 지층이 마치 그 밀가루처럼 반죽해 놓은 것처럼 물렁물렁해지는 이런 현상을 액상화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도가 상실을 해가지고 물렁물렁해지는 이런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와 이제 비슷한 것이 히빙 현상이 있는데 그 연약 지반의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흙이 한쪽으로 쏠려서 이제 흙막이 벽을 경질 지반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요 히빙 현상도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연약 지반으로 이렇게 건물이 기우뚱하거나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해서 이제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파이핑 현상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공사를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든가 흙물이 막 나온다든가 공사했는데 벽에서 이런 것을 파이핑 현상이라고 그러죠. 보일링 현상이라는 것은 모래 입자 같은 것이 부글부글 끓는 이런 현상을 보일 끓는다 해서 보일링 현상 이렇게 합니다. 가장 많이 지진에서 발생되는 것은 바로 액상화 현상이라고 하지요. 이게 말이죠. 그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던 문제고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분야인데 액상화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역대 이제 지진 규모를 보시면 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도가 높았던 지진이 어떤 거예요? 경주 지진이죠. 강도 5.8. 그런데 어디가 더 피해가 많았어요? 5.4인 바로 포항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IT는 과거에 7.0의 진도였거든요. 일본은 9.0이었어요. 그런데 어디가 피해가 많았어요? IT가 훨씬 더 피해가 많았죠. 그러니까 진도가 몇이냐에 따라서 피해 장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느냐 또 어느 장소냐 이렇게 사망에 또 건물이 많느냐 건물이 적느냐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의 5.4 지진은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줬는데 자 지도를 봐보세요. 어디가 제일 분포가 많아요? 바로 동해안입니다. 여러분들 동해안과 서해안 중에서 어디가 지반이 더 강할 것 같아요? 동해안은 뭐 태백산맥도 있고 그러니까 산맥이 많으니까 더 강하겠지. No. 서해안이 더 강합니다. 서해안은 이제 뻘같이 생겼지만 밑에가 바위 암석이 좀 많고요. 강원도는 이쪽에 동쪽은 산악지대로 돼 있겠지만 밑에가 연약지반이에요. 그래서 연약지반인 이쪽 동해 쪽에 그러니까 포항이나 경주 이쪽이 아주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 약한 쪽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골고루 일어나고 있지만 주로 이쪽 오른쪽에 밑에 동해 쪽에 많이 집중돼 있죠. 앞으로도 저쪽에 계속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훈련과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도 그렇게 완전한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미연에 공부를 좀 해두고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대비가 될 것입니다. 이 지진을 보시면은 이게 순간적으로 닥치기 때문에 상당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쓰나미가 닥쳐요. 그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쓰나미와 함께 지진은 항상 같이 연구가 돼야 되고 같이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러한 분야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칠레 지진 같은 경우는 뭐 규모 8.8 이 정도로 되죠. 건물이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망자를 낼 수가 있고 또 땅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고 대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 피해를 한번 보실까요? 자,
IT가 규모가 얼마였어요? 7.0였죠. 일본 북동부가 9.0였습니다. 근데 IT 얼마나 사망했어요? 2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근데 일본도 동북부에서 일어났지만은 이제 9.0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규모죠. 일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1만 5천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도 7.6이었는데 8만 6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게 몇백 명이 죽어도 막 난리가 아닌데 뭐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사람이 죽고. 우리나라 읍의 인구가 2만이거든요. 도시 인구가 5만 이상이에요. 도시 형태가 60%고. 그러면 이 2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중소도시가 사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다 사망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의 피해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국의 이제 포항은 5.4 2017년 11월 15일에 이제 진동이 뭐 대부분 국민들이 느끼는 정도였고 건축물이 흔들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또 쓰러지는 것도 있었고 건축물이 그렇습니다. 그럼 지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진이 오기 전에는 일단은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다칩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응급처치를 알아둬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자 예를 들어 손가락이 다쳤어 아니면 절단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피가 솟구쳐 버리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어디로? 위로 올려야 됩니다. 왜요? 심장 위로 올라가야 피가 잘 안 올라가요. 밑으로 내리면 솟구쳐서 큰일 납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마찬가지 찢겼거나 피가 날 때는 이 피가 많이 나게 되면은 쥐옥구사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눕혀놓고 다리를 들게 만들고 이렇게 해줘야 피가 빨리 멈추고 피를 적게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치했다가는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둬야 되고 또 허리라든가 이런 데 부상해서 함부로 들다가는 허리 골절 다 나가버리고 경추 나가버리면 하반신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특히 이 목뼈 정말 조심해요. 목으로 나가는 신경 이게 다쳐버리면 영구불구가 됩니다. 그런 상식적인 것들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때리면 안 돼요. 사람들 여러분 장난으로 이렇게 탁 때리면 여기 때리면 하반신 마비될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절대로 장난으로 여기 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기 목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목 탁 때리는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짓입니다. 절대로 그런 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 가족과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못 만나고 핸드폰도 안 되고 막 그러면 만일에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어느 지점으로 와라 라는 것을 평상시 가족들하고 약속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찾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빨리 가족들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장소로 오라고 미연에 서로 약속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도 좀 해두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왜 테이블로 들어가라 할까요? 그냥 있어서 콘크리트를 맞으면 두개골이 깨져버리죠. 근데 이런 데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것이 이게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이 때렸을 때 막아주기 때문에 사망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그러면 이쪽으로만 들어가야 되냐? 그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교과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만일 콘크리트가 1톤짜리가 빵 때렸어요. 그대로 즉사해버린 거예요. 밑에서도. 그럴 때는 보세요.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벽 쪽으로 붙으세요. 벽 쪽으로 붙어가지고 하파이나 이런 것을 빗으면 되고 그 뒤에 있으세요. 벽 끝에가. 그러면 때려도 비껴가기 때문에 이 충격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안 죽어요. 그리고 벽 끝에가 있으면 잘 그쪽은 안 무너집니다. 가운데가 주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벽 끝에 가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책상을 이렇게 대고 벽 끝에가 있으면 맞아도 비껴간다. 근데 그럴 시간이 없으면 이제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순식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재난 대비 요령 중에 하나가 무조건 책상 밑으로 할 게 아니라 옆으로 비껴서 책상을 놓게 되면 사망을 더 피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얘기는 좀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자동차 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문을 잠가 버리면 안 됩니다. 키로 장으로 도망가 버리면 이제 비상시에 못 도망가는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키를 꽂아놓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차를 빨리 비상시에 뺄 수가 있는데 자기 차 딱 장갑으로 가버리면 이도저도 못하면 여러 사람을 사망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산 쪽에 있을 때는 대부분이 바위들이 굴러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진을 안다고 하면 안 가겠는데 대부분 지진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만일에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 산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산에서 텔 수 있으면 멀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위 같은 게 굴러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이제 예방, 대비, 그다음에 대응, 복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예방에서는 이제 주로 지진이 어느 지점에 많이 발생한다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매뉴얼도 보완해서 이런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응이 이제 구조 구급에 필요한데 이때 구조 구급을 할 때 그 센싱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급대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센싱을 차게 되면 추적이 가능하고요. 또 드론 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현장에 빨리 드론을 띄워가지고 카메라를 찍어서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빨리 찾아야 돼요. 지진이 났을 때는 대부분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여러 가지 사람이 이제 다쳤거나 피가 많이 났거나 골절됐거나 하면 시혹고사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골든타임을 갖기 위해서는 이 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 온도 감지기를 할 수, 열을 쏴서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것을 이제 투입을 해야 되고 또 파이어맨이라고 지금 소방관이 아이언맨처럼 쓰고 들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도 계속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는 그 프로젝트 하나 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소방과 이제 미래 전략에 대해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급 진압 체계를 기존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말고 이제 바꿔야 된다. 개 데리고 맨날 똑같은 거 살리지도 못해. 파버리면 또 죽어. 왜? 이게 폭군에 파다 보면 밑에 갇혀 있잖아요. 죽어버린 거야. 이게.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시스템화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구도 이제 빨리 항구 대책 복원을 하고 기능 복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일본은 하루에 6번 정도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1년에 크고 작은 것들 2,000건이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큰 것이 한 번씩 때리게 되면 엄청난 위험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재난을 대비해서 쓰나미 같은 것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혹여나 우리도 이제 동일본에서 지난번에 일어났지만 서일본 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땐 쓰나미가 어디로 옵니까? 바로 한반도를 향해서 올 것입니다. 그래서 도달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시속 300km, 빠르게 300km로 옵니다. 굉장히 빨리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도착해서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잘 인식을 해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지진이 발생하면은 더 무서운 게 바로 뭐예요? 바로 해일이죠. 해운대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 거대한 해일이 오는 거 보시죠. 막 100m 높이로 와요. 1m 높이서만 때려도 콘크리트가 부서질 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힘으로 건물이나 자동차를 때리게 되면 그냥 다 찢겨져 버려요. 파괴돼 버려요. 사람도 직사해 버리고 골절 다 돼 버리고 거기서 개구리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한 1000m 개구리를 독수리가 올라가서 딱 놔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돼 버려요. 그 떨어지는 개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정도의 파워입니다. 살아날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파도 탔던 사람은 저렇게 K로 파도 탄 사람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렇게 영상처럼 무섭습니다. 그래서 실제 왼쪽은 보시면 실제 있었던 것들이죠. 다 무섭죠. 예, 실제로 일어났던 영상. 저것은 일본 것들이 이제 다 많고요.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를 났던 것들이 해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일은 이제 이렇게 먼 바다에서 이렇게 굴러와요. 이렇게 힘을 계속 축적해서 오죠.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요 깊은 바다에 있으면 요 바다는 잠잠해요. 그러니까 해일이 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낚시하고 있다 해일 오면 어부들은 이 육지에 있지 말고 배를 전부 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깊은 바다로 가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향해서 깊은 바다로 나가버려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왜요? 깊은 바다에서는 이 안에서만 구르지 이 위쪽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는지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나가게 되면 살아. 근데 이제 요게 육지에 닿으면서 어떻게 힘이 점점 커지니까 높아지면서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물들이 이제 덮쳐버린 것이죠. 실제 있었던 건데 일본에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는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할머니가 손주한테 할미가 빨리 나가서 산을 향해서 뛰어라 그러면 그는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꼭 뛰어서 산꼭대기까지 최대한 빨리 가야 된다. 이 약속을 꼭 지키라고 엄히 말합니다. 할머니가 손주한테 무슨 용문인지 모르면 그리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어느 날 갑자기 신중한 표정으로 할머니가 아가 빨리 뛰어 빨리 나가서 산꼭대기로 빨리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뛰어라 그래요. 무조건 뛰어라 그래요.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가 증언했던 거예요. 나가요. 산꼭대기 가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마을이 없어요. 바로 뭐가 왔던 거죠?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 뭐가 온다? 쓰나미가 온다는 것을 알았죠. 엄청난 쓰나미가 온다는 걸 할머니는 죽었지만 근데 엄마 아빠는 살았죠. 왜? 먼 바다에 낚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쓰나미가 닥치지 않았습니다. 쓰나미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래서 지진이 나게 되면 그냥 많은 것을 다 한순간에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해일은 이제 폭풍 해일도 있고 지진 해일인데 지진 해일이 훨씬 더 무섭게 되죠. 그래서 많은 세계의 전문가들이 지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법은 도망가는 거죠. 그다음 제방 쌓는 방법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해일의 종류는 이제 폭풍 해일이 있습니다. 이제 폭풍을 통해서 해일이 이제 바람을 타고 이렇게 해일이 발생한 것이죠. 이때 이제 천문조에 의해서 천문조라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바다 물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남쪽에 둥근 달이 남쪽에 높이 떴을 때 이제 이렇게 물이 가득 차고 그래요. 그럴 때 사리때라고 하죠. 이때 이제 해일이 와버리면 큰일 난 거야. 물이 가득 제일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만조 때. 요때 와버리면 다 덮쳐버린 거죠. 썰물 때문에 다 괜찮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진해일입니다. 지진해일은 이제 진원지가 저기 진앙지가 한 80km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한 80km에서부터 굴려서 에너지가 쫙 축적돼 오는 거야. 구름쾅쿵. 이 엄청난 힘으로 오는 거죠. 그죠? 차라리 가까이 있었으면 때려버리면 안 돼. 멀리서부터 굴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커지겠죠. 예. 커지면서 어때요? 오면서 육지에 닿으면 여기 이제 힘으로 왔으니까 방파제 달면 이게 올라가겠죠. 팍! 솟구치는 거죠. 그러면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진이 발생했다 하면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일본도 알면서도 지난번에 지진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장 안 닥치잖아요. 재난이 안 도망가요. 자, 여기서 불났어요. 방송해 보세요. 안 도망갑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쓱 오면 어떻게 죽었죠 다. 연기 이미 오면 연기는 바람이 안 불 때 수평으로 50cm에서 1m를 갑니다. 바람 조금만 불면 2, 3m. 수직으로는 2, 3m 가거든요. 연기가. 그래서 이미 독가스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사망한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도망가면 늦죠. 그죠?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진짜 안 도망가요. 사무실에서. 자, 불났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독가스가 연기가 유입됩니다. 어디? 이렇게 되는. 절대로 재난이 발생할 때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재난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일 시 국민 행동 요령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해일 발생 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방송을 하겠죠. 그리고 해일이라면 어디로 무조건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낮은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일본에서 많이 사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은 곳으로 안 가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높은 곳으로 산으로 도망간다.
산으로. 그래서 어정쩡 도망가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닥치기 때문에 300km로 와버리면 아웃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높이 도망간다. 그다음에 피난 대피 시설을 평상시에 어디로 도망갈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만일에 해일이 발생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 해일이 왔을 때 일본에 왔을 때 그 젊은 사람이 3번을 갔어요. 학교에. 여러분 지진하니까 이제 학교를 피했어. 여러분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가세란 말이야. 제발 도망가란 말이야. 3번을 가서 했는데 사람들이 콧방이 어디 뭐 해일이 와. 물론 해일은 한 번도 안 당했죠. 그래서 사망자가 초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어요. 왜? 방금 이 친구가 봤거든. 공고를 쫙 멀리서 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알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3번을 가서 강국기 도망가서 제발 가시라고요. 콧방이 안 가는 거야. 사람들 겁먹기는 여기까지 오겠어. 내가 이 나이에 70 먹도록 한 번도 살았지만 그런 건 없어.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도망갑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무조건 재난이 발생하면 도망간다. 자, 그래서 이웃 간에도 이제 연락망을, 그래서 무조건 도망가라고 써있죠. 그래서 무조건 높은 곳으로 도망가라. 그다음에 이웃 간에 연락망을 구축하고 공사장에서는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피해야 됩니다.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남녀가 이렇게 있지만 이 그림에 있지만 저 정도면 살 확률은 제로입니다. 지금 해일이 왔죠. 저 정도에서 바닷가에 떠나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고요. 이미 저런 경우는 2명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영화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를 찍지 않았고요. 그래서 상황 판단을 해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목조보다 철근 일본이 많이 사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목조 건물을 지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버티지를 못해 바닷물이 오니까 콘크리트는 버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건물 옥상으로 가려면 콘크리트로 가셔야 됩니다. 목조 건물로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해안에서는 될 수 멀리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재난 체계는 이제 이렇습니다. 먼저 지진이 관측되고 외국 뭐 기상청 정보도 수집하고 태평양 쓰나미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보센터의 정보도 수집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일본이 만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또 지진의 일 정보라든가 주의보, 경보를 발표하고 또 TV라든가 뭐 각종 방송 케이블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이 이제 유기적 협력 체계나 이미 이제 온난을 가상을 해서 대책을 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주민 대피령이죠. 그죠? 뭐 행정부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주민들을 전부 다 안전한 것으로 대피시키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쓰나미가 계속됐을 때는 식량 같은 것도 비상식량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비를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이제 잘 지어진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로 10층 이상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못 피할 때는 산으로.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돼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실제로 또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예방은 이제 먼저 이제 경보 체계를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쓰나미가 온다면 벌써 소리를 다 비상벨이 울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을 같은 데 뭐 울려야 되고 윙윙 울리면서 방송도 계속 나가야 되겠죠. 이제는 자동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오면은 방송이 자동으로 나가버리고 문자가 자동으로 쓰나미가 되면 사람들 누른 게 아니라 그게 기상관측 딱 해서 인공위성 찍혀가지고 자동으로 다 떠버려요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가 올 것까지도 이미 가상 시나리오 다 나와버립니다. 지금 그런 정도 단계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이제 그런 자연재난에 인간들이 휘둘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사망이 아주 줄어들 수 있고 피해도 아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속 개발 중에 있죠. 훈련도 평상시에 해야 되고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방송 강의를 통해서도 자꾸 들음으로써 알지만 한 번 더 들어보면 사람이 인식화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유사시에 비상시에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응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구조 구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또 복구 측면에서는 돈 예산 같은 것도 잘 확보를 해야 되고 항구적인 대책이라든가 또 보험 같은 걸 잘 둬가지고 한번 당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보험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적조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어민들 도망가 버린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이 다 날아가고 또 사람 죽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국가가 보험 체계를 잘 두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쓰나미가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있었지만 이 5개 쓰나미 중에서 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전부 다 피해를 가져왔는데 특히 쓰나미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일단은 뭐 진흙이나 이런 모든 쇠설물 이런 것까지 다 밀고 와요. 그러니까 일단 빠져가지고 이게 물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막 진흙 이런 것들이 막 섞여져 있기 때문에 파묻혀버리는 수가 있어요. 찐득찐득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그 파워가 때린 파워가 사람이 맞으면 즉사할 수가 있습니다. 갈비뼈가 다 부러질 수 있고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화산 폭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두려운 게 백두산하고 한라산입니다. 둘 다 폭발을 했었죠. 근데 지금 백두산 폭발에 대해서 만학자들이 얼마 머지않아서 폭발할 것이다라는 예언. 왜? 백두산 근처에서 달걀이 벌써 익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글보글 뭐가 용암이 지금 꿈틀꿈틀 이쪽으로 지금 나오려고 좀 하고 있다. 했을 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화산에 대한 정의부터 백두산 화산 폭발까지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뜨거운 마그마가 밑에서 어떻게 돼요? 약한 것을 뚫고 확 솟구치면 이게 화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화산은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그 영상은 좀 안 넣었는데 실제 기자가 그 살아생전에 찍었어요. 화산이 폭발해 그 화산재가 오는 것을 그대로 찍었어요. 물론 죽었죠. 그 기자는 끝까지 찍고 죽었는데 무서워요. 진짜 빠릅니다. 오는 게 진짜 KTX보다 더 빠르게 와요. 순식간에 옵니다. 그러면 화산이 폭발하면 무서운 게 뭐예요? 일단 사람들은 용암이 무섭다는데 물론 용암도 무섭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자, 화산재입니다. 화산재가 왜 무섭냐면 그 화산재가 날아오면서 그게 화산재가 일반 차디처럼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뜨거워요. 뜨거우면서 화상으로 죽어요. 그죠? 예, 그래서 화산재가 위험. 그래서 필리핀에선가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제 피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붕대로 애들을 다 감겼어요. 감았어. 딱 감고 물을 쫙 뿌렸어요. 두 아들한테 자기도 감고 했어요. 화산재 왔습니다. 버텼죠. 근데 이제 아들들은 이쪽으로 화상을 입고 손가락 잘라내고 뭐 다리도 일부 잘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괴로워하더라고. 아버지도 살고 아버지도 화상 입고 그랬죠. 그나마 세 사람 살았잖아요. 이웃집은 다 죽었어요. 화산으로 해서. 그것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리고 화산재가 10cm 정도 쌓여버리면 농작물은 다 죽습니다. 그게 무섭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류가 뭐냐면 화산이 폭발하면 거기에서 막 진흙탕 같은 것들이 내려와요. 진흙이 섞여가지고 그게 그 어느 마을에 그 유럽에선가 어느 마을에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류가 일어나면서 2명 살고 전원 사망. 실제 있었던 사건. 이렇게 무서워요. 전멸 이류 때문에 다 덮어버리고 다 덮어버리고. 그다음에 용암은 이제 느려서 천천히 와요. 이렇게 도망갈 수 있어요. 용암 보고. 그래서 용암 때문에 죽는다가 아니라 화산재와 이류 때문에 죽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죽어요. 그래서 이제 화산 피해 경감과 더불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10km 마그마에서 10km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것인데 북한의 양강도 삼지연군과 중국의 지린성 경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화산재라고 했죠.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온도도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고요. 이 화산재가 뜨거워서 무섭고 그다음에 이 화산 세서류, 이거 화세류라고 그래요. 화산 세서류라고 하는데 이게 이물질 진흙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섞여서 쫙 빨리 내려와요. 그러면서 다 덮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무덤을 만들어버려요. 진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덤이 되는 거예요. 파묻히면 못 나와요. 그렇죠? 그게 그 미국 방송에서 한번 봤는데 실제 있었던 거 있는데 노인이 새소리가 굉장히 빨리 오는데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면 100% 죽어요. 그래서 차 안에 있으면서 기회를 봐야 됩니다. 나올 차가 있을 때는 그 멈출 때 물론 죽을 수도 있는데 나오면 무조건 죽거든요. 근데 결국은 노인은 나왔어요. 노인이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떠내려갔는데 밑에서 다행히 마을 사람이 잡아서 구했어요. 안 그랬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파묻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디로 날아와요? 한반도 전역을 덮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일본으로 갑니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것이 남하로 이렇게 날아올 수도 있지만 남하로 안 오고 이렇게 일본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일지는 상황에 따라 온도에 또 차이가 있겠고 기류에도 차이가 있고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은 한반도와 일본에 피해를 지대하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북한은 뭐 전멸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옛날 발해가 망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을 때 보시면 아까 화쇄류가 굉장히 무섭다고 그랬죠. 저렇게 8시간 후에는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저것만 보고 한반도는 피해가 없다라는 것인데 아니에요. 48시간 후를 보세요. 어때요? 남한도 피해가 있죠. 이렇게 피해가 있습니다. 물론 저건 전부 다 일본은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그다음에 온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구 온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햇빛 차단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산 피해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젖은 수건으로 코를 막는다든가, 그다음에 화산 쇠설물이 내려오는 길목에 건축을 해야 된다. 아까 쇠설물이 300km 정도 속도로 내려와서 덮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부를 붕대나 젖은 옷가짐으로 싼다. 왜요? 화산재에서 화상 있기 때문에 쌓아서 물로 다 적시고 있어요. 물론 욕조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좋죠. 욕조 같은 데 들어가 있으면. 근데 이제 그러기가 힘들잖아. 순식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간다 이게 아니라 300km KTX 속도로 와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미리 대비하면 쫙 하면 벌써 가면 빨리빨리 대처 안 하면 죽어요. 또 이류 아까 쇠설 그 화산 진흙이에요. 진흙. 이류라는 것은 진흙과 섞여서 내려오고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화산이 뻥 터지면 그 내려오는 길목에다가 제방을 쌓아서 이류가 다른 쪽으로 가도록 마을로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빼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방법. 또 뭐 비상용 식수를 마련한다든가 뭐 산성가스 중화식물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산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용암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잘못 알고 있죠. 이제 뭐가 무섭다는 거 알았죠? 화산재가 엄청 무섭고 그다음에 이류, 쇠설물들이 무섭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했을 때 어떻게든지 멀리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된다. 평상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도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형학적 재난에서 산사태, 급경사지, 치마, 조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산사태. 산사태를 우리 많이 나죠. 우면산 산사태도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산사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산사태 방지 공법으로 해서 뭐 활동력 감소법, 물리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활동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절토공, 그러니까 중소규모 산사태에 이제 효과적으로 있고 압성 토공, 그러니까 그 산사태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렁물렁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막는 방법, 저항력을 높이는 거죠. 말뚝을 박아놓은 거 봤을 거예요. 말뚝을 박아서 하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말뚝 박는 거예요. 산 같은 데 보면 도로 가다 보면 말뚝이 박혀져 있을 거예요. 옆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또 앵커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앵커에다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고요. 또 옹벽을 쌓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제 배수공을 만든다든가 물이 잘 빠지도록 한다든가 또 블럭공을 만든다든가 또 피복공, 식물 같은 걸 많이 심어가지고 또 인조섬유 같은 것을 많이 덮어가지고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산사태 방법은 이제 주저앉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끄러진 산사태 방법이 있겠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서서 이동하는 방법, 떨어지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손상에 따른 등급에서는 이제 제일 무서운 게 7등급으로서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면 어떤 경우가 산사태가 일어날 징조고 어떤 경우가 아닌가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활동성 산사태, 대표적으로 나무가 삐뚤삐뚤
어느 쪽에는 이제 보면 이렇게도 돼 있고 또 나무가 이렇게도 돼 있고 또 이렇게도 돼 있고 문제가 있어요. 엊그제는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갑자기 막 물이 솟아올라요.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고 또 흙더미가 떨어진 경우도 뭐 돌멩이가 자꾸 굴러오는 것 같아요. 이거 100% 산사태의 조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인근의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 되고 근처는 절대로 접근을 못하도록 폴리스 라인 같은 거를 쳐서 접근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나무가 삐뚤어졌다는 것은 뭔가 움직였다는 것이죠. 물이 솟아올랐다는 것은 뭐가 지각이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산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움직일 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못 피해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증조가 보이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재난 시스템과의 연계를 해야 되고 또 산사태 관련 현장 정보를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또 위험지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일어날 조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발생했을 때는 그 인근의 지역의 주민들이 밑에 있으면 사망할 수 있고 또 지나가는 차들이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예보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미 이제 나버리면 파묻혀 버리기 때문에 빨리 사람을 구해내야 됩니다. 그 에티오피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그 2,000명 정도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산사태가 일어난 거야. 150m까지 묻혔어요. 국가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 그래서 거기를 공동묘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을 전체가 싹 다 죽었어요. 공동으로. 그래서 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급경사지. 갑자기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낭떠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푹 꺼져가지고 떨어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택지라든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잘 돼야 되고 정보 체계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급경사지가 있으니까 가지 말아야 되고 또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미연에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싱크홀, 치마라고 하죠. 이게 이제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싱크홀이라는 이유는 인간들이 이제 이 밑으로 지하철 뚫거나 했을 때 지하수가 있어요. 지하수가 이렇게 딱 있으면 이게 땅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요거를 공간의 지하수를 쭉 빼버려. 그러면 여기가 공간이 생기면서 어떤 힘이 있어요? 힘이 없죠. 그러다 어느 순간 힘이 이렇게 했다가 힘이 없다가 쑥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다 이 지하수 깊이라든가 이게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물이 빠졌으면 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알면 그냥 이렇게 위로 가지만 가다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밤에 빠져버린 것도 있고 또 말했죠. 러시아에서는 돌멩이를 던졌는데 메아리가 안 들려와.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외계인설도 있습니다. 외계인들이 팔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증거도 몇 개 있어요. 이만한 쟁반 같은 거 있더라고요. 이만한 진짜 그 비행 접시가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도 증거를 봤는데 그런 뭐 믿을 거 못 되고 아무튼 그렇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치마는 이 보십시오. 이거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가운데 거. 예. 그래서 이 싱크홀이 붕괴되면 여러 가지로 이제 위험 요소가 있고 차도 가다가 될 수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것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어느 순간에는 잘못하면 도시 전체가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죽는 거죠. 지진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요즘에 싱크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도시에 살면서 실제로 지하철에서 나와서 서울서도 두 남녀가 걸어갔는데 빠져버린 거였어요. 바로 싱크홀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림들을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자, 실제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장 집안 붕괴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은 왼쪽에 그렇게 돼 있죠. 다 보시면 전부 다 싱크홀들이. 저기는 보세요. 저 싱크홀이 얼마나 큰지. 오른쪽 가운데, 그죠? 그다음에 제일 밑에 가운데 봐보세요. 저 집 큰일 날 뻔했잖아요. 죽는 거예요, 저렇게. 그다음에 제일 왼쪽 밑에 보시면 저런 게 봐보세요. 도시 한복판에 저런 게 생기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가운데는 왼쪽 가운데는 보면은 제 왼쪽에 벌써 차가 들어가서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지하수가 있잖아요. 여기 지하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있으면 이게 힘이 받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지하철을 만들면서 공간이 생겨나잖아. 이게 그죠? 공간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 지하철을 만들 때 그냥 뚫지 약하게 만들어 여기를 피복공을 해가지고 여 위에를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 무너지게. 안 그러면 이게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공간이 생겨납니다. 물이 빠지니까 봐보세요. 아파트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들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내려오겠죠. 그러다가 쑥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 그런 현상. 그래서 당신도 싱크홀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79.6%. 다들 위험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싱크홀에 대해서 불안을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은 이제 95.2%고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바로 79.6%. 그만큼 도시에 살면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싱크홀이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재난은 뭡니까? 산사태 2.2%, 황사 12.8%, 폭염 및 가뭄 15.5%, 싱크홀 29.9%, 그 다음에 홍수 및 태풍 39.6%. 그죠? 싱크홀이 아주 높죠.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고. 예, 그래서 대비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수입니다. 조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민물과 썰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시간 좀 넘게 이제 간격으로 해서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낚시를 많이 나기 때문에 6시간 정도 들어가면 물이 쫙 빠지고 보통 6시간 되면 또 물이 들어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조수가 말차가 토탈하면 이제 12시간이 돼요. 이게 이제 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달 때문에 조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조수가 뭐가 위험해요? 위험할까 안 위험할까요? 실제로 사망한 경우가 많죠. 해병대 캠프 가서 경험을 해본다고 고등학생들이 그 물이 빠질 때 거기서 수영한다고 갔어요. 3명인가 죽었죠. 순식간에 골로 들어가면 순식간에 물이 빠지면서 먼 바다로 흘러가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또 이게 아버지 신발이 잘못해가지고 갯벌에 그 물이 있는데 빠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물이 빠진지 몰랐죠. 그 골은 그 빠지는 힘이 강하거든요. 이렇게 몰려들어 쑥 빠지기 때문에 골이 빠지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는 나오죠. 예, 왜냐면 뭐 여기밖에 안 차니까. 근데 이제 그 골로 빠지게 되면 못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빠져버린 거죠. 아버지가 중앙을 보고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느 아들도 그냥 순식간에 들어가지 아버지 하면서 갔는데 결국은 2명 다 사망했습니다. 예, 이런 실제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조차로 인해서 조수가 많은 차로 인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특히 서해안이 굉장히 조수가 많은 차가 큽니다. 그래서 물 빠질 때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면 돼요. 안 들어. 그리고 골 있는데 안 가면 됩니다. 그래서 민물과 썰물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달이 남쪽이 가장 높이 뜰 때 이제 바다는 민물이 됩니다. 밀물에 가서 물이 다 찬단 말이죠. 그죠? 예. 그다음에 그 달이 동쪽에 떠오를 때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질 때 이제 바다는 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밀물과 썰물인데 요때 이제 물이 빠지고 들어올 때는 크게 안 위험한데 빠질 때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걸 좀 잘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자, 이 지질학적 재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특히 해일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제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산사태라든가 또 화산 폭발이라든가 또 이 조수간만의 차, 또 이 싱크홀 이런 여러 가지 재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스치고 지나갈 얘기들이지만 한 번 더 귀담아 듣고 혹시나 닥칠 이런 재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좀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공부를 또 해줬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